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오사카 엑스포는 정말 역대급이라 할 만큼 많은 볼거리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피TV가 전해드리는 오사카 엑스포 뉴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 오사카 엑스포에서 드린 인사 보셨을 텐데요. 엑스포 현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엑스포에 대한 예습이 필요한 것 같아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엑스포는 프랑스어 엑스포지시옹 위니 브리에셀이라는 단어의 앞 두 음절을 따온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만국 박람회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일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쓴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를 더 줄여서 만박이라고도 부르죠. 만화 20세기 소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첫 엑스포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가 처음일 겁니다. 이때 초청받아 오사카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70년대생인데 저희 세대는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최초라 할 만하죠. 그때는 전국에서 수학여행 등으로 이 엑스포를 모두 찾았습니다. 저는 친척분이 관련 일을 하셔서 3-4번 이상 샅샅이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대전 엑스포는 국내 유일의 돔 아이맥스관부터 3D 영화관, 의자가 회전하는 영화관 등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세계 최고의 영상 기술을 만끽할 수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때 아이맥스관은 아이맥스 본사 엔지니어가 직접 내안에 인스톨해서 음이 끝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세대에게는 19년 후 열린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기억에 남겠죠. 엑스포의 시작은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배태된 기술과 제국주의로 식민지에서 숱한 부를 자랑하고자 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이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부터 엑스포가 열렸지만 실질적인 최초의 국제 엑스포로 꼽히는 것은 1851년 런던 엑스포입니다. 철과 유리만 쓴 거대한 건축물 수정궁을 지어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에 맞서 프랑스는 이후 1889년 파리 엑스포를 열면서 높이 320m의 철제탑 에펠탑을 만들게 되죠. 미국은 1854년 뉴욕 엑스포를 통해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이렇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앞다투어 경쟁하며 엑스포는 발전합니다. 우리와 같은 오디오 영상 애호가에게도 엑스포는 각별합니다. 1878년 파리 엑스포는 최초의 오디오 에디슨의 포노그래프가 전세계 데뷔하는 장소였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우리가 극장에서 즐겨 찾는 아이맥스가 대중에게 첫 데뷔하는 무대였습니다. 즉 엑스포는 한나라의 산업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과시하는 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국가는 올림픽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고 바로 이어지는 엑스포를 통해 기술을 홍보하는 루트를 취해왔는데요.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 후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를 했고요. 우리 한국도 1988년 서울 올림픽 후 1993년 대전 엑스포로 이어온 거죠. 175년 엑스포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언제부터 엑스포에 참여했을까요? 최초는 1893년 시카고 엑스포입니다. 고종이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외교사절단 보빙사를 미국에 보냅니다. 이때 민영이, 홍영식, 육일전 등이 미국에 가서 신식 문물을 보고 고종에게 알려 고종이 일본보다 빨리 경복궁에 에디슨의 백열전구를 도입하고 전차도 도입하고 심지어 오디오도 일본보다 고종이 빨리 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오디오 웨어가 고종의 이야기는 제가 중앙일보의 칼럼으로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조만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종이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아 1883년 시카고 엑스포에 조선의 기와집 부스를 지어 참가합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는 조선의 엑스포 참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셈이었죠. 이후 1900년 파리 엑스포, 1902년 하노이 엑스포까지 참여하다 이후에는 일본 식민지로 일본이 덤으로 참여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엑스포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엑스포에는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 엑스포 그리고 인정 엑스포가 있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리지스터드 엑스포를 직역한 것이고 인정 엑스포는 레커그나이즈드 엑스포를 직역한 것인데요.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규모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마다 5년마다 열리고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보다는 작지만 국력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에도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서브 개념의 엑스포입니다. 우리의 대전, 여주 엑스포는 모두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따르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개최만 한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등록 엑스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우디에게 참패했죠.
오사카 엑스포 행사 개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죠. 시기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오사카 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리고요. 이 공간을 짓고 운영하는데 7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부스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총 158개국이 참여하고 7개 국제기구가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것은 4월 말이었는데요. 개막 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예약이 치열했습니다. 언론에선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평일인데도 정말 어렵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요. 인기관인 미국, 일본, 건담, 한국관은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겨우 2개관 예약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현장 대기를 통해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입장권의 가격은 7,500엔, 하나로 75,000원이죠. 다른 테마파크 생각하면 입장권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에는 인파가 많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입장권의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은 맞습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이동 과정부터 설명드립니다. 제가 묵은 숙소는 오사카의 가장 번화가라 할 수 있는 남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유메시마까지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 엑스포 갔을 때처럼 일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행료는 예약한 시간에 따라 나뉘는데요. 저는 10시 입장을 예약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11시 입장은 왼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긴 대기 통로를 걷다 보면 동쪽 입장 게이트가 나옵니다.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마친 후 입장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입구에서 직진하면 그랜드 링이라 부르는 거대한 링이 위치하고 이 안에 주요 전시관이 들어선 구조입니다. 그랜드 링은 높이 12m의 목조 건축물인데요. 둘레가 무려 2k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에도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멋진 구조를 자랑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거대한 육교처럼 전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교토에 있는 기요미즈데라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만 이번 그랜드링은 안전 문제를 고려했는지 나무 이음새에는 못 대신에 이렇게 철제 구조물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비나 더위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변형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겠죠. 가장 먼저 한국 전시관부터 가보죠. 관람을 시작하자마자 야속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날씨도 추워져서 취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한국관은 전면에 폭 27m의 거대한 LED월을 설치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LED는 LG전자의 제품이고 영상은 자이언트 스텝, 국내 최고의 VFX 영상 기업이 맡았다고 합니다. LED월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외에 건축적 요소는 특기할 만한 점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 라는 주제로 3개의 전시 공간을 운영했는데요. 첫 번째 관은 입장하기 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 관람객이 답변한 내용을 취합해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에 맞춰 조명이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family. 아, 이거 너무 멋있네요. 야, 조명만으로. 야. No. 이 전시는 보신 것처럼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모호했고 조명 연출도 너무 평이한 부스였습니다. 두 번째 관은 파이프관에 숨을 불어넣으면 천장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는 체험 공간이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 수소연료 전지를 홍보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관람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애매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K-팝을 매개로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를 전개한 미디어 아트 공간이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느닷없이 바닥에 털썩 앉아 관람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마지막에는 기프트샵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샵의 LED 디스플레이 인스톨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배관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나무 조각을 깔아 수평을 맞춘 것도 참... 한국이 그래도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꼽히는데 이렇게 수준 낮은 인스톨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관은 프랑스관이었습니다. 프랑스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일단 패션 브랜드들 위주인 것 같아요. 이번에 파트너에 여기 보시면 LVMH가 있고요.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이번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전광판이 LED가 아니라 LCD네요. 이거는 좀 안타깝네요. 우와. 네, 여기 미야자키 하야오 그 세계관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번에는 조명으로 한 이머시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루이비통 캐리어로 정말 멋있게 꾸몄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이비통 캐리어에 이런 장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프랑스 장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디자인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넘는 캐리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인의 손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의 손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로댕 뮤지엄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프랑스관이 사람이 많을 이유가 있네요. 아 이거는 너무 멋있네요. 트렁크를 하얗게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구조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고 각 벽에 프로젝터를 예쁘게 매립해놔서 찍어봤습니다. 실제로 내려가네요. 구조가. 내려가는 공간도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네요. 비가 오니까 더 멋있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1층에 또 있구나. 로댕의 손을 기본으로 하네요. 와, 대박이네요. 와, 이야, 정말 멋있네요. 와. 자, 이번에는 창조의 손이라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도 로댕의 손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프로젝션으로 비추고 있고요.
자, 이거는 디올의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의상이 너무 우아하죠. 예. 단순한 듯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밑단이 이렇게 봉고 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우아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카르테르 체어를 좀 재해석한 듯한 느낌인데 오브제로서는 너무 멋있는데 안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네요. 디올의 이 느낌들이 세지마 카즈요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랑 콜라보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디올의 작품들을 이렇게 작게 미니어처로 구현한 오브제들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커는 넥소 스피커가 여기 두루두루 많이 쓰였네요. 네,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옷의 백색 버전인데 너무 멋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단추까지도 화이트로 마감한 순백의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고요. 이야, 빛을 정말 잘 쓴 전시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셀린의 전시 공간입니다. 이 셀린의 로고를 일본 작가가 금박을 입힌 로고인 것 같고요. 이거는 오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작가인데 일본 전통 컬러로 재해석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셀린의 핸드백을 이렇게 금색으로 일본 작가가 아니고 그냥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음새가 많이 보이는 게 좀 흠이긴 한데 여기는 사업 공간이니까 이음새가 보여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 여기 어긋나 있네요. 이 도트가 여기로 오면서 하나 내려갔어요. 이러니까 눈에 띄는 거겠죠. 다른 전시관으로 이동하던 중 예약하지 못해 아쉬웠던 건담관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비록 관람은 못했지만 입구에 17m 높이의 1:1 건담 입상이 서 있어 이곳이 엑스포 대표 사진 스팟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사진을 담고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벨기에 전시관 소개해드립니다. 자, 벨기에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터가 모두 바코네요. 굉장히 물을 정교하게 방울방울 떨어뜨린 그리고 360도로 스피커를 배치해서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도록 해놨네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이머시브한 화면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젝터는 모두 바코입니다. 전부 바코가 쓰이고 있고요. 여기는 인형 같아 보이는 구조물에 이제 프로젝터를 비춰서 프로젝션 한 겁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터가 바코 신형 프로젝터들이 쓰였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큰 모델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작은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프로젝터가 바코의 i600이라는 신형 프로젝터인데 생각보다 밝기가 아주 뛰어나고 미디어 공간을 꾸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가 작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밝기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참가한 파트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벨기에 브랜드겠죠. 근데 자, 여기에 가장 왼쪽 끝에 바코가 있네요. 바코 프로젝터가 쓰이고 있고요. 이 프로젝션은 정말 멋있네요. 마네킹을 놓고 프로젝션을 아래처럼 했는데 여기가 좀 더 입체감이 두드러집니다. 많은 이들이 오사카 엑스포에서 단연 최고로 꼽은 곳은 미국 전시관인데요. 우주를 주제로 가장 드라마틱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인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미국관 부스 관람 추천드립니다. 2025 오사카 엑스포 총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오사카 엑스포의 흥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일임에도 인파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무척이나 밝아 보였어요.
당시 언론이나 유튜브에는 엑스포가 망했다는 보도가 가득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언론의 지적 중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부 식당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업장은 대기 시간이 무척이나 길거나 예약이 일찍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테마파크도 음식값이 만만치 않은 걸 감안하면 엑스포가 특별히 나쁘다, 더 비싸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부에 로손 편의점도 있어서 꼭 비싼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불편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앱이었습니다. 전시장 지도를 보려면 앱을 써야 하는데 종이 지도는 따로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비싸고 대기 줄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앱은 로그인 상태가 자주 풀려요. 매번 볼 때마다 이메일 인증까지 거쳐야 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내 대기 라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질서의 일본이라는 이미지에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서 있는 이 대기줄이 어느 쪽 대기줄인지 명확하게 표시도 되지 않고 안내원의 안내 없이 줄을 서다 보니 줄이 길어지다 다른 대기줄과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프랑스 전시관에 줄을 섰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 이게 전시관이 아니라 프랑스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줄이었습니다. 이런 동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엑스포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싶은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엑스포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한데 모아 그간 준비한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장이었지만 요즘처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최신 기술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또 CES, IFA, ISE, 시네마콘 같은 전문 전시회가 많아진 상황에서 엑스포의 위상이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에디슨이 오디오를 발명했다면 아마 그는 이듬해 초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CES에 출품할 겁니다. 엑스포까지 5년을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데뷔를 오사카 엑스포에서 했던 IMAX도 이제 신기술을 공개한다면 엑스포가 아니라 매년 열리는 영화 전시회 시네마콘에서 공개할 겁니다. 과거 엑스포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수많은 전문 전시회들이 대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의 엑스포는 다소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보다는 테마파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수준 또한 이미 전 세계 각지의 이머시브 뮤지엄 그리고 각종 유명 전시회 등 이보다 더 뛰어난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프랑스관도 이미 디올과 루이비통 브랜드 전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기에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엑스포하면 과거의 런던, 파리 엑스포처럼 혹은 1994년 대전 엑스포와 같은 강렬한 문화 충격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5년의 엑스포는 더 이상 그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전시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만 따진다면 7조 원을 들여 엑스포를 유치하고 6개월 뒤 철수할 바에야 7조 원으로 테마파크 하나 잘 만들어 오랫동안 운영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이번에 보지 못한 전시관을 보러 오사카 엑스포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이고요. 구독자분들께는 엑스포 때문에 오사카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못하지만 오사카나 교토 여행을 계약하신다면 인파가 좀 줄어들 때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엑스포 방문 때 교토의 모네 전시, 오사카의 안도 타다오 전시를 함께 관람해 좋았는데요. 특히 안도 타다오 전시에서는 직접 안도 타다오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인까지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